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충남 예산에서 소를 키우며 사는 60대 부부입니다. 너무 먼 시골 이야기라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힘든 시기를 이겨낸 사연이라 이렇게 보내봅니다. 여러분들은 60대가 막연하신가요? 그래도 50여 년이 넘게 열심히 살았던 만큼 행복한 노후가 펼쳐질 것 같죠?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저 푸른 초원 위는 아니더라도 그림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원래 남의 불행은 그러려니 해도 본인의 불행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보통 60대 부부라고 하면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손주들 재롱 보면서 재밌게 살겠다며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60대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게 딱 지금 제 상황이라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걸 보면 인생 참 알 수 없구나 싶네요. 충남 예산에서 저희 부부는 자식 3명을 낳고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이슬 맞으면서 농사 짓고 내 밥은 걸러도 소 여물은 챙겨줄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렇다고 애들 일에 소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식 3명 모두 서울로 대학 보내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식 농사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성공했다고 다들 칭찬 일색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소농사는 이제 눈 감아도 알 만큼 쉬운데 자식 농사는 끝을 알 수 없던 게 문제였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내 자식인데도 그렇게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연은 제가 사람한테 다시 한번 놀랐고 나이가 들어도 참 어려운 사람 이야기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알다가도 모를 우리 장남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남은 3명의 자식들 중에서도 유난히 똑똑하고 모범생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장남이 하는 일에는 늘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결혼할 여자라며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도 저희는 그저 반갑더라고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연애 중이었을 땐데요. 참한 것 같고 새초롬해 보여서 참 야무져 보이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지. 밥부터 먹자. 장남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길래 한상을 크게 차렸습니다. 우리 아들보다는 2살 정도 어려서 딸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딸처럼 더 잘해주고 싶었죠. 서로 반찬도 당겨주면서 챙겨주는 걸 보니까 다정하니 보기도 좋았어요. 생글생글 잘 웃는 걸 보니 참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큰아들과는 달리 일반 회사를 다니던 며느리였지만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둘이 어련히 잘 살겠나 싶어서 부모로서 축복해 줬습니다. 사실 평생 끼고 살 거 아니면 반대해서 뭐 하겠어요? 크게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싹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혼사를 잘 치렀으니 그대로 계속 잘만 살아주면 좋았을 텐데 자식 농사는 소농사보다 어렵더라고요. 농산일 할 때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 했는데 제일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큰아들이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큰손자가 7살이 되던 무렵이었죠.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사업을 한다더군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어서 자초지종을 물었죠.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애들도 아직 어린데 회사를 좀 더 다녀보는 건 안 되겠니? 애들 초등학교라도 들어가고 나서 엄마, 나도 갑자기 결정한 거 아니고 오래 생각해 온 일이야.
그리고 엄마 큰며느리 소개시켜준 친구인데 더 믿을만 하잖아. 애엄마도 동의했고. 에휴, 그래도 사업이 쉽지 않을 텐데 부부끼리 결정된 일에 내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그래, 이렇게 된 거 잘해봐. 큰아들 똑똑한 거야 온 동네가 다 알지. 그렇게 큰아들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랑 사업을 하겠다며 사무실까지 차렸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주선도 서줄 정도면 믿을 만한 사이겠거니 했죠. 아들 부부가 잘 살고 있으니까 친구도 괜히 믿음이 가더라고요. 친구와 둘이서 오랜 기간 구상한 사업이라 그런지 빨리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워낙 똑똑한 아들이니까 잘할 거라고 믿었는데 역시나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금세 자리를 잡았어요. 완강히 반대하던 남편도 큰아들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에 동네방네 자랑까지 하며 다녔죠. 언제 반대나 했었냐는 얼굴로 사람들만 모였다 하면 자랑을 쏟아내는데 참 팔불출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심 걱정했던 것에 비해 잘 된다니까 저도 그제야 두 다리 뻗고 잠을 잤던 것 같네요.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고 저희 부부도 농사일하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자 큰아들네가 궁금했죠. 너무 바빠서 연락이 없는 건지 진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바빴던 건지 신호음이 한참이나 울려서야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렇게 전화가 어려워? 무슨 일 있어?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야? 어머니, 말이 없던 아들이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믿었는데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친구가 거래처 자금을 들고 잠적을 했고 대금이 밀려서 부도 처리가 된 거였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사업하며 졌던 대출금도 연체되고 돈 문제로 회사뿐 아니라 집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그럼 애들이랑 애들 엄마는 어쩌고 그 집에 그냥 있는 거야? 아직 독촉장만 오고 압류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집에 있는데 일단 엄마가 반찬 좀 들고 올라갈게. 밥을 먹어야 뭘 하지. 가장이 기죽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정신 차려. 어머니 죄송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이 전화를 끊고 부랴부랴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대충 먹을 음식을 챙겼죠. 애엄마도 제정신이 아닐 텐데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구말리 같았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궁시렁거리는 남편을 보니 큰애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퍼부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큰애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망하자고 일 벌렸겠냐고. 누가 뭐래? 그러니까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냥 뒀냐는 말이야. 회사 생활하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누가 헛똑똑이에요. 당신 아들 헛똑똑이라 아주 좋겠어요. 그런 말 큰애 앞에서 절대 꺼내지 마요. 남편 입단속을 하고 큰아들네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모르고 한참 뒤에 문이 열렸는데 며느리가 안색이 안 좋아 보이고 아들은 지저분한 몰골로 나오는 게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젊은 애들이 세상 다 산 사람들처럼 속상했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거실에 앉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며느리가 대답도 안 하고 한숨을 크게 쉬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힘들었구나 하며 당황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도 창문으로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이제 보면 옛말 틀린 게 하나 없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망한 건 망한 거고 이제 40대 진입하는 부부가 이겨내지 못할 건 뭔가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눈만 돌리면 할 일이 천지잖아요. 도망간 사람 뒷공문이 쫓는 건 경찰한테 맡기고 우선 생활비부터 벌어야 하지 않겠니? 당장 집안을 살려야 회사도 살리지. 죄송해요. 저희도 노력해 볼게요. 우리한테 뭐가 미안해. 힘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부모한테 못할 소리가 뭐 있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자꾸 아들을 흘겨보는 남편을 툭툭 쳤어요. 어깨 펴. 가장이 어깨를 펴야 집이 살지. 남편 반응을 보니 애엄마 반응도 예상이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는데도 저렇게 쌩한 걸 보면 둘이 있을 때는 더 심하겠다 싶었죠. 그래도 부부 일이니까 우선은 모른 척 했습니다. 괜히 분란만 만들 것 같았어요. 아들을 다독이다 안방에 있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가봤더니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우선 손주들이 돌아올 시간이라 저녁을 차리며 기다렸죠. 밥 짓는 소리가 나니까 며느리가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는 거실로 가서 앉는데 아들이 눈치를 보고는 등을 돌리고 앉는데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서 애들 밥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은 먼저 집으로 보냈죠. 저라도 있으면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우리가 있어도 사이가 안 좋은데 저라도 있으면 덜 싸우지 않을까 싶었고요. 하지만 이건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손주들 데리고 올라왔는데 집안이 소란스럽더라고요. 큰애 부부가 안방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도 들릴 정도로 며느리의 큰 소리가 들렸어요. 돈도 못 벌어오고 대출금 독촉장도 날아오는데 대책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입을 줄여도 모자란데 어머니까지 계시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일단 진정 좀 해봐. 무슨 진정을 해? 눈만 뜨면 빚 독촉 전화가 오는데 제정신으로 살겠어?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해. 그 새끼를 잡아오던지. 왜 그렇게 대책이 없어? 며느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아들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속상했어요. 저도 모르게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죠. 이 오해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도 있는데 조심 좀 하자.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가 애들 앞에서 말은 가려 해야지. 뒤따라 들어오는 손주들을 보자 큰아들을 향해 한숨 한번 내쉬고는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따라 나갔죠. 저 속도 말이 아니겠다 싶기도 하고 손주들도 있으니 우선은 참았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차리니까 손주들이랑 오더군요. 며느리도 걸어오길래 앉으라고 했죠. 일단 먹어라. 먹어야 뭐라도 하지. 방에 가서 같이 나와라. 어머니, 지금 밥알이 모래알 같아요. 지금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밥벌이도 못하는데 무슨 밥이에요? 그건 그냥 식충이죠. 며느리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돈 벌어와야만 가족도 아니고 힘든 일도 이겨내야 가족 아닌가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돈을 벌어와야만 네 남편이고 애 아빠야? 살 날이 더 많은데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지. 어머니, 그게 요즘 세상에 말이 쉬워요. 저 나이에 누가 고용을 해줘요? 막말로 힘이 딸려서 막노동이나 하겠냐고요. 너는 그럼 뭐 하는데? 너라도 나가서 돈 벌면 되잖아. 애들 키우느라고 경력 단절돼서 못해요. 그때 방문이 열렸고 아들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순간 아들한테 부담만 준 것 같아서 미안해졌고 손주들 앞에서 뭐 했나 싶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뒤따라 나갔어요. 밖으로 나와 보니 아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옆으로 가서 앉았죠. 그렇게 태산 갔던 아들이 풀이 죽은 채로 흐느껴서 울더군요. 너무 속상한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어머니, 저 너무 막막해요. 괜찮어. 다시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나이 든 아들이라도 안아보니 아직 애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안아보니 애는 아직 내 품의 자식이었습니다. 다시 잘 일어날 수 있게 지켜봐 주자고 다짐했죠. 저, 어머니,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급한 불만 좀 끄고 바로 드릴게요. 하지만 아직 젊은 부부인데 이렇게 쉽게 주저앉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도와줄 때 주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고 싶었죠. 늙은 저보다야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걸 알아야 두 번도 일어설 수 있잖아요. 너 집에만 있었다며 왜 이렇게 쉽게 주저앉아? 나가서 일단 뭐라도 해봐. 너 아직 젊어.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봐. 그렇게 아들을 다독이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아들과 올라오는데 며느리가 손주들을 씻기고 있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짐을 챙겼습니다. 있어봐야 숟가락 얻는다는 말밖에 더 듣나 싶고 아들한테 부담만 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네가 뭘 죄송해. 내가 며느리 생각을 못했지.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너도 나가서 돈 벌어서 구박듣지 말고 남자는 죽어도 길거리에서 돈 벌다 죽어야지. 그래야 두 발 뻗고 관에 들어가. 며느리한테 인사도 없이 아들 집을 나왔어요. 저랑 피차 얼굴 보기도 싫을 것 같고 괜히 서로 얼굴 붉힐 것 같았거든요. 아들한테 잘 있으라고만 하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는 인사로 당부를 하고 나오는데도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알아서 잘하는 아들 한 번 더 믿어보자 다짐했죠. 며칠 뒤 아들이 집 근처에서 대리운전을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우선 일을 하면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더라고요. 그래도 새로 시작하려는 의지가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남편도 그제서야 농사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 사고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황급히 남편이랑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아들을 보니 피가 식는 기분이었죠. 아들 보고 괜히 나가서 일하려고 했던 건가 자책도 됐습니다. 죽어도 길에서 죽으라는 둥 이상한 소리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에게 책임감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혼자 일어서길 바랬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이 왜? 이 사람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 이제 어떡해요? 일용직이라 고용보험도 안 되고 빚만 더 생겼어요. 돈 벌어오라고 했더니 빚만 더 만들어 왔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지금 남편이 다쳐서 응급실에 왔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나 싶었어요. 도대체 돈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매몰차게 구는 건가 싶었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얘가 놀다가 다쳤어? 다 먹고 살겠다고 그런 거잖아. 너는 집구석에서 뭐 했는데? 이 사람 애들 봤잖아요. 경력 단절된 여자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너 말 잘했다. 너는 일거리 찾아는 봤어? 애들 유치원 보내고 뭐 했는데? 마트 가서 계산원이라도 하지 그랬어. 어머니, 저 그런 거 못해요. 우리 아들은 막노동 할 줄 알아서 나갔어? 다 너랑 애들 먹여 살리려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어머니가 나가서 돈 벌라고 하신 거잖아요. 전 방법을 찾으라고밖에 안 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 했으면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때 남편이 나와서 말렸습니다. 그만해. 지금 일어나서 일반 병실로 옮긴대. 그네 신경 안 쓰도록 잘해. 큰며느리 너도 말 조심해라. 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건지 며느리는 한숨을 쉬고 응급실로 가더군요.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편이라도 가족으로 묶인 사이에 저렇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요? 저렇게 눈치를 주는 며느리 탓에 그동안 아들이 힘들어서 더 무리했던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저까지 밖으로 내몰았으니 더 부담이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다 후회스럽고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으니 더 이상 분란을 만들 수 없어서 조용히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아들은 큰 외상 없이 입원 후에 정상적으로 퇴원이 가능했어요. 그래도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제가 옆에 있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 눈치도 안 보였어요. 아들이 다쳤는데 무슨 눈치가 보이겠어요? 아들이 며느리 눈치 보느니 내가 옆에서 며느리 눈치 주고 저도 며느리랑 눈치 주고 버티자고 다짐했죠. 병실을 옮기고 아들을 보자 가슴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손을 쓰다듬는데 많이 거칠어졌고 자세히 보니 얼굴도 상했더라고요. 힘들면 말을 하랬는데 이 못난 애미가 믿음을 못 줬구나 싶었습니다. 일어났니? 정신이 좀 들어? 눈을 뜬 아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살도 빠진 것 같더군요. 야위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이 더 울컥했죠. 이 엄마가 미안하다. 힘들면 말을 하지 그랬어. 아니에요. 다시 잘해보고 싶었는데. 괜찮아. 빨리 일어나자. 건강해야 다시 사장님 하지. 저는 당분간 아들 간병을 하려고 짐을 싸들고 아예 서울로 올라왔어요. 며느리 하는 걸 보면 아픈 애한테 스트레스만 줄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농사일을 맡기고 올라왔어요. 병원을 왔는데 며느리랑 아들이 같이 있더군요. 대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어요. 대체 어쩌려고? 숨만 쉬어도 돈이 술술 나가는데 다치기까지 해서 이제 진짜 어쩔 거야?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어? 그만 좀 해.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들이 아프니까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어요. 아들이 퇴원이라도 하면 대책을 세우자 싶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대화가 멈췄어요. 그래도 눈치는 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인사를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예, 너는 가서 네 애들 챙겨. 내가 간병할 테니까. 서로 힘이 돼주지는 못할 망정 서로 헐뜯고 있는 게 속상했어요. 며느리가 짐만 챙겨 나가더군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대접은 바라지 않아도 환자 대접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알고 있던 며느리가 맞나 싶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밥은 좀 먹었어? 밥부터 먹자. 생각 없어요. 밥 먹어. 밥은 생각으로 먹는 거 아니야. 한술 떠야 약을 먹지.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일단 퇴원부터 하자. 건강해야 뭐라도 하지. 겨우 아들 밥을 먹이고 빈 그릇을 들고 나왔는데 미안하고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싶었습니다. 비빌 언덕 하나 돼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주저앉았어요. 기죽은 아들을 보는 것도 속상했고 저도 잘못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큰아들을 도와주려고 했죠.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손주들도 싸우는 부모를 보며 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2주 정도 지나 퇴원을 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집을 왔고 짐 정리를 끝낸 후 청소도 잠깐 도와줬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하는 말이 기가 찼습니다. 어머니, 설마 여기 계속 계시려는 거예요? 저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너는 어쩜 그렇게 돈돈거리는 거밖에 모르니? 오래 있을 생각도 없고 남편이나 잘 챙겨라. 제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지금 버는 사람은 없고 쓰는 사람뿐인데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정도껏이어야 내가 이해를 하지. 그만 얘기하자. 힘든 일을 겪으면 사람이 보인다는데 이게 본성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런 모습을 하도 보니까 이젠 놀랍지도 않고 우리 아들 돈 보고 결혼했던 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 그러고서야 이제 막 퇴원한 남편을 두고 돈돈거리는 게 쉽겠어요? 친구끼리도 퇴원하면 걱정해 주는데 정말 남편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구나 싶더라고요. 아들만 불러서 주말에 잠깐 집에 내려오라고 귀뜸을 하고 시골집으로 내려와 남편과 상의를 했죠. 결국 저희는 큰애가 다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죽기 전까지 안 끝나는 게 육아잖아요. 주말이 됐는데 아들 부부가 손주까지 앞세워서 내려왔습니다. 시댁 오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다 내려오니까 탐탁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손주들 보니까 반가워서 10,000원짜리를 건넸어요. 아유, 똥강아지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자, 헬미가 주는 용돈이야.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손주들 손에서 돈을 가로채더니 바닥으로 내팽겨쳤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도 안 믿겼습니다. 얘, 너 이게 무슨? 노인네가 진짜 치사하게. 됐어요. 시골에만 계셔서 물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기름값이 얼만데 나 기가 차서. 당신 진짜? 아들이 달려가서 돈을 줍더라고요.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도 어이없었지만 며느리한테 한 방 먹이고 싶더군요. 잘 살아보려고 일하다가 망한 게 무슨 큰 죄인가요? 물론 힘들 수야 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며느리를 불러 세웠어요. 내가 설마 저거 2장 주자고 우리 아들을 불렀겠니? 그리고는 품에 있던 통장을 꺼냈어요. 농사하면서 속 키운다고 얘가 뭘 모르는구나 싶었죠. 오히려 이런 농사꾼들이 현금 부자인 걸 모르는 것 같아 알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제대로 돈 자랑을 했죠. 3억이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이걸 줘도 제대로 못 쓸 것 같다. 내가 이걸 너희 잘 되라고 줘야 할까 싶어. 통장을 뺏어들고 찍힌 금액을 보니까 며느리의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기가 차고 어이없었지만 이제 기회를 잡았구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살살 웃더군요. 얘들아, 할머니한테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뭘 모르고. 통장을 다시 뺏어들면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뭘 믿고 주겠니? 부창부수인데 너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지내봐. 얼굴이 사색이 되는데도 돈을 보고 나니까 갈등이 됐나 봐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애들 자연체험 어쩌고 하면서 애들도 방학인데 잠시 놀다가 가자더라고요. 우리 아들 기 좀 살려주고 좀 쉬게 하다가 올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시댁이라고 와도 부엌에 먼저 갈 줄 모르던 애가 부엌을 먼저 가더라고요. 정말 사람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애였구나 싶은 게 볼수록 기가 막혔죠. 속도 모르고 손주들이랑 신나게 노는 남편을 보니 속 편해서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집안이 떠들썩하고 좋았어요.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래도 꽤나 진수성찬이더라고요. 이래서 죽기 전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하나 봐요. 돈 앞에서 바뀌는 태도가 씁쓸하기도 하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달라지나 싶은 게 이상했어요. 아버님, 입맛에 맞으세요? 제가 오랜만에 밥을 차려봐서. 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자주자주 와. 이 사람 자리만 잘 잡으면 더 자주 내려올게요. 끝까지 돈 타령. 정말 지독하다 싶었지만 입에 풀칠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겠지 했습니다. 엄마, 나 밥 다 먹었는데 나가서 놀다 올게요. 마당에서 놀게? 엄마도 같이 가자. 어머니, 저 애들 좀 잠깐 보고 올게요. 그래, 뭐 상은 내가 치울게. 애들 답답했을 텐데 잘 놀아줘. 며느리랑 애들이 나가고 남편이랑 아들, 저 이렇게 셋만 있었어요. 품었던 통장을 거칠어진 아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 손을 보니 손에 난 상처들이 속상했습니다. 도망간 놈도 나쁜데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저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만 나왔어요. 애미가 돼서 아들을 사지로 내몰았네요. 고생 많았지. 엄마가 일찍 안 도와줘서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도 마음고생 많으셨죠? 너네만 잘 살면 그게 효도야. 앞으로는 잘 살아. 더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잘 마치고 제가 상을 치우고 과일을 내왔습니다. 애들이랑 며느리가 너무 오래 밖에 있는 것 같아서 나가봤죠. 애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고 며느리는 구석에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누구랑 저렇게 쑥덕거리나 궁금해서 다가가는데 뭐를 보고는 통화하다 말고 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애들이 소들 근처로 가려는데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얘들아, 소 가까이 가지 마. 더러운 거 만지지 마. 너 공부 열심히 해. 저런 거 키우면서 막노동한다. 아우, 진짜 그냥 편히 살지. 언제까지 이 시골에서. 이건 뭐야? 기어이 10,000원짜리를 애들 주머니에 넣었네. 치사하고 더럽다 진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지을 동안 애들 주머니에 다시 용돈을 줬었거든요.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래도 손주니까 챙겼는데 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애들을 단속하고 다시 전화기를 붙들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아휴, 내가 왜 지금 남편 만나서 이 고생이지? 차라리 걔랑 야반 도주를 했으면 이 고생은 안 했을까 싶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고 달려가서 며느리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도망간 놈을 따라 나설까라는 말을 하나요? 애까지 있고 자기 남편을 그렇게 만든 사람인데 저는 이성을 잃고 옆에 있던 소 여물로 내리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너 잘 살라고 돈 주는 줄 알아? 돈도 써본 놈이 쓰지. 너 때문이라도 내가 이 돈 못 준다. 알아? 이 노인네가 정말 미쳤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애들한테 꼴랑 돈 10,000원 주고 유세는 진짜. 너한테 소 여물도 아까운데 내 돈을 어떻게 줘? 내 아들한테는 줘도 너한테는 절대 못 줘. 방에 있던 남편과 아들이 나왔고 두 사람이 뜯어 말렸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운지 주절주절 말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년을 옆에 두고 잘 살기를 바랬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딸 같은 며느리는 정말 신화 속의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통장 곱게 주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소똥이라도 치워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아들 공사판까지 내몬 것도 부족했어요? 너 진짜 그 입 안 다물어? 나는 뭐 할 말 없어서 입 다물고 있었어? 그래도 잘해보려고 노력했어.
너야말로 나를 사지로 내몰았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너라고. 그때 아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얘가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모진 말을 내뱉는데 아들한테 돈으로 얼마나 구박했을까 속이 다 상했습니다. 이혼해. 내가 네 바닥 똑똑히 알았어. 내가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돈 없는 거 그래. 나 어머니 말대로 젊어서 다시 재기하면 되는데 너는 갱생이 안 된다. 고생이라는 고생 다 하고 이제 와서 왜 너네 엄마가 그 돈 못 준다니? 그럴 줄 알았다. 세상 어느 엄마가 돈 싸들고 아들은 공사판으로 내몰겠어? 그럼 그렇지. 없다 없다. 이렇게 그지 같은 집구석일 줄은 몰랐네. 아들은 주머니에 있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혼할게요. 돈도 벌어본 놈이 버는데 이 여자랑은 같이 못 벌어요. 제가 다시 잘 살아볼게요. 불효라도 이해해 주세요. 벙진 채로 서 있는 저희 부부를 뒤로 하고 다시 며느리에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사준 차 두고 몸만 나가. 네 마지막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차도 못 팔았어. 네 그 알량한 자존심 나는 이제 못 챙겨주겠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울고 불고 아들한테 매달렸어요. 갑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거라면서 매달리는데 가증스러워서 모른 척 했죠. 돈 있어야 시어머니고 돈 없으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게 딱 그 수준을 알았으니까요. 너는 내가 아들한테 못 줘서 안 준 것 같니? 나야말로 없다 없다. 너처럼 개념도 지혜도 없는 애는 처음 본다. 너 이제 알아서 지 자존심 챙겨봐. 그것도 경력 단절이라 못하겠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힘들면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해야지. 집구석에서 애를 쥐어잡으면 살 길이 나와? 애가 대체 왜 그러니? 매몰차게 말하자 며느리는 시아버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질렸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내젓고는 집 안으로 손주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첫째 손주를 붙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이들도 눈이 동그래졌죠. 내가 내 새끼들 두고 어떻게 나가요? 준영아, 너 말해봐. 엄마랑 못 살아도 너 진짜 괜찮아? 아빠만 있어도 살 수 있겠어? 나 아빠랑 살 거야. 엄마 맨날 화만 내고 밥도 안 주고 아빠 막 때리고 너무 무서웠어. 큰손주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정말 경악했어요. 정말 덮어놓고 잘 살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들 보고 노력만 하라고 했던 게 화가 났습니다. 저런 것도 엄마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언제? 내가 너네 먹이고 입히고 유치원 보내주고 엄마 노릇 못한 건 뭐야? 준영아, 다시 말해봐. 아니, 민준아,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간식도 안 챙겨주잖아, 아빠는. 난 아빠랑 형아랑 살 거야. 엄마 무서워. 맨날 소리 지르고 작은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애들을 붙들고 놔줄 생각이 없는 며느리를 억지로 떼놨습니다. 돈 앞에 애들까지 볼모로 잡으려는 것 같아서 그 속이 참 간사했어요. 남편이 우는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자 며느리는 마당에 주저앉아서 울부짖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무슨 고생을 했는데? 그만하자. 추하다. 서울까지 올라갈 차비는 줄게. 자, 이것도 없잖아 너. 이제 이 한 푼이 아쉬워서 어떻게 살 거니? 애들 볼 거면 경제력부터 갖추고 와. 그리고 안방 가면 화장대 이혼 서류 있어.
오래 생각했던 거야. 잘 생각해봐. 네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아들은 오자마자 며느리가 무시하던 10,000원짜리 2장을 며느리 앞에 던졌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일어나더군요. 사람이라면 그동안 했던 말과 행동을 잊지는 않았겠죠. 뭐가 그렇게 서럽고 분한 건지 그 돈마저 2주먹으로 꾸깃꾸깃하며 집어들더군요. 그렇게 큰아들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끝까지 이혼 못하겠다며 어거지를 피우는 며느리 덕에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은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꾸준히 말했고 양육권은 아들에게 돌아갔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경제권도 없어서 더 이상 양육권으로 뭘 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양육비를 받아야 할 판이었는데 경력 단절됐다며 할 줄 아는 게 없다는데 뭘 바라겠어요? 괜히 작은 붓이 남겨서 초가상간 다 태울 수 없으니 그냥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준 돈으로 급한 대출금을 갚았고 다시 한번 사무실을 차리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문들 도움을 받으며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꽤 안정적으로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을 얻어 2 아들과 셋이 잘 살고 있고요. 아이들도 아빠를 어찌나 잘 따르던지 엄마도 안 찾고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들도 며느리 히스테리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네요.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저랑 남편도 자주 들여다보면서 지금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커주니까 그저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는 사람을 거르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냥 사람 하나 걸렀다 생각하고 앞만 보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니 사람 잘 만나는 게 참 어렵구나 싶기도 하고 힘겨운 시간은 하늘이 준 기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참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자식 하나는 잘 길러낸 것 같아서 다시 살아갈 힘도 납니다. 힘든 일이 없으면 좋지만 만약에 힘든 시기에 있는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힘내시기를 바랄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바닥을 치면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모두들 힘겨운 시기 잘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